투자를 할 땐 이런 매크로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 전혀 도움 안 돼요. 회사 단의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 단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마예요, 테마. 무작정 언젠간 오르겠지 뭐 이게 올바른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기회비용의 생각,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단 나을 테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넣어놓고 나도 그럼 1, 2년 기다려줘.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어쨌든 좀 잠깐 반등했었다가 지금 2,400도 오늘 깨지지 않았나요? 오늘 아마 깨질 겁니다. 깨졌었던 것 같아요. 네, 깨졌어요. 좀 오늘 한 2%인가 뭐 장중에 1.5%가 좀 하락한 거 봤었는데 이제 전저점 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이 현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 섞인 의견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네. 좀 냉정하게 이제 서로 이제 한번 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증시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이제 그 2년 가까이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악재가 터졌는데 그렇죠. 증시는 3천이 넘었어요. 맞아요. 코로나19 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한 2천 왔다 갔다 내외에서 움직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단기간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3천 가까이 갔는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졌는데 갑자기 50% 가까이 올라갈 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죠.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증시를 끌어왔던 가장 큰 힘은 유동성인 거죠. 돈이 풀렸죠. 돈이 풀린 거예요. 바로 그 돈이 풀려서 증시가 3천을 넘어갔다가 다시 그 돈을 지금 국제적으로 회수하는 기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증시는 당연히 어느 선까지 와야 정상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전 수준의 종합주가지수. 그러면 2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저점보다는 아직 2,400이니까 좀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럼 2,400에서 움직일 때 지금 요즘 기조는 어떠냐? 외국인들이 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14일 연달아 매수로 다 때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디펜스를 일부 하고 있고 개인들은 사실 지금 탈출을 못 하고 있죠. 호가창 보면 위에 벽돌이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다 수용해서 가격 올라가려면 와, 이게 얼마나 매매가 이루어지나 이 정도로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뭐 쉽게 해서 매매 절벽,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돼버렸고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그나마 외인들이 환율 같은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지지선이 2,400 또는 2,300대 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완벽히 해결되고 나면 옛날 증시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스피가 2,376이네요. 와, 제가 2,300대 진입한 거 보고 오늘 일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네요. 결국 깨졌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지금 밑이 좀 더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네요. 네, 좀 더 보이는 상황. 어디까지도 지금 봐야 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발목 언저리 아닐까, 지금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발목. 그럼 발목이면 항상 우리 중식 경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발바닥에 살려고 하지 마라. 맞아요. 발목쯤에는 사기 시작해야 된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은 사도 된다고 보시는 사람 중 한 분이신가요? 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주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슬슬 분할 매수해도 된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살 때는 분할 매수하고 팔 때도 분할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발목인지 아닌지, 발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허벅지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전 재산을 또 어떻게 던지고 그러지 마시고 미래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오늘 김작가 TV에 나온 것도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 분위기가 내가 지금 손실 본 게 뭐 한 40%, 50% 뭐 아니면 30% 손실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손실을 그동안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중간중간 물타기까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금액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탈 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거 내가 원금 회복하려면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면
흔히 말해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에 자꾸 눈이 가요.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야, 이 와중에 코스닥이 어떤 종목을 상한가를 돌파했다며, 뭐 2차 전지 관련 테마주 이거는 뭐 어떻게 됐다며, 이런 소식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서 그런 단기간에 수익이 크게 이제 변동되는 것들을 흐름을 타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묶였던 돈을 되찾아보자, 이런 전략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고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봤고 누누이 봐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전문가들도 진단을 한 보고서들을 내는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서 대충 듣는 것만 알지 우리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CEO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가정생활은 어떤지, 회사 경영에 몰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 국민이 지금 물려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개인 사생활이니 일거수일투족이니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매일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CEO 리스크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뉴스로 모니터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더 필터링하기 쉽겠죠. 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우리에게 정해준 정보들도 더 많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증시에서 돈이 묶였다라고 해서 새로운 테마, 잘 모르는 테마, 그리고 변동성이 큰 테마에 손을 잡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거든요. 전기차 안 가는 거 아니고 반도체 계속 7%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런 시장이라면, 그런 시장에서 또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라면 요즘같이 발목인지 뭔지 모르는 타이밍까지 내려왔다면 여윳돈이 조금 생겼을 때 또 조금씩 넣어서 분할 매수하기를 저는 권해드리지, 괜히 모르는 이상한 회사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 얼마 거둔다? 저는 그렇게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말씀하신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좀 더 어떠신가요? 예,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의 반열에 오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또 경제적인 대란이 생기고 났더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경기가 급냉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가 한 20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20여 개 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딱 직면하고 났더니 대부분의 회사들은 야, 신규 설비 투자 못하겠다. 이 20% 초과 공급 상황에서 반도체 디램 가격 급락했는데 우리 못 버틴다 해서 특히 일본계 반도체 회사들 대부분이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축소하거나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의 모든 디바이스에 반도체가 안 들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20% 초과 공급 상황에 더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더 과감한 생산 라인 증설도 도모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경제라는 건 언제든지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은 오거든요. 그 봄이 왔는데 경쟁자들이 사라진 거야. 매각하고 철수하고 없어지고 이 M&A 당해서 한두 개로 바뀌어버리고. 무풍지대가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의 반열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투자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19 때도 그동안 유동성 풀린 것 때문에 경기가 이걸 좋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돌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돈 풀린 것들이 급격히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급냉했는데, 요 타이밍에 참 운 좋게 삼성 입장에서는 운 좋게 그 그룹의 오너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대규모 M&A를 한다든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냉랭한 겨울기에 알토란 같은 회사들 싸게 매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장비 회사, 네. 뭐 배터리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회사, 뭐 어마어마한 분야에 신규 기업들 또는 기술 가졌는데 아직 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갑자기 급매물로 나온 회사들 많은데 살 게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 아마 이재용 회장의 유럽 출장은 그런 회사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건. 네네네. 근데 그때는 어떤 걸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발표도 못하고, 그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괜히 시민사회단체 그냥 고소나 당하죠.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이제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나서 네. 아마 요 다음번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주판 튕기고 난 것들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 과감한 M&A 이런 것들을 삼성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의 또 다른 도약을 뭐 도약을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우량주, 초우량주에 좀 관심을 가지자. 네. 그 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안 가는 거 아니다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이런 거는 좀 정리하고 가자. 왜냐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다 아는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IMF 그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각각의 산업군에서 전개된 흐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현대차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자동차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은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마세아 자동차니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근 10개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위기가 한 번씩 도래하고 나면 그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기업이라고 했던 기아자동차는 현대차에 매각돼서 들어갔고, 그렇죠. 쌍용차는 대우가 인수했다가 또 대우까지 지금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1등부터 10등이 있으면 이 그 혹한기, 경제적 혹한기를 그 업계 중하위권들 중에는 상당 부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럼 이 중하위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거나 큰 기업의 인수합병이 돼요. 그러면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약간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더 가져가게 돼요.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장 지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자동차 회사들이 더 없어졌어요. 그 지금은 실질적으로 쌍용차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대차, 기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번에 글로벌 이번에 코로나19 이때도 지난 2년 동안은 각 산업군에서 구조조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살려줬으니까. 다 구제해줬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각 산업군마다 이제 이 혹한기를 못 견디는 중하위권 회사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상위권 회사들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권 회사는 어마어마한 주가 프리미엄을 얻게 돼요. 제가 그 김 작가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하고 우리나라도 해볼까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단어. 뭘까요? 독과점 기업들이에요. 전부 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순서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애플 독과점 기업이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저 아이튠즈 독과점이에요. 그다음에 구글 독과점 기업이죠. MS 윈도우를 바탕으로 독과점 기업이죠. 아마존 독과점 기업이죠. 페이스북도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대충 감으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다 독과점 기업이에요. 교과서에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땐 당연히 독과점 기업의 폐해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폐해를 가리켜요. 하지만 증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죠. 수혜를. 네. 왜? 시장에 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시장의 가격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품 표준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기술도 이게 세계 표준입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입지를 가진 기업이 시가총액으로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과점적인 기업이 언제 주로 생기느냐? 지금 계속 얘기 드린
위기 때 생겨요. 네.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20여 개가 활동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싹 없어지고 3개 남았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뒤로 이 3개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어떤 시장 지배로 가진지는 더 잘 아실 거고, 국내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위치, 바로 이런 것들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타이밍에 어떤 기업이 될 것에 투자해야 되는지 감 오시죠? 네. 지금 그 산업에서 군웅할 거가 있지만, 이 회사들 중에 요 3, 4개는 이미 쉽지 않아질 거야. 그러면 겨울 지나고 나면 이 회사가 이 업계에 완전 리딩 기업이 되겠네. 라는 회사를 지금 미리 좀 투자해 놓는 그것도 분할 매수로 항상 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위기 때마다 그 업종에 어떻게 보면 대장. 근데 대장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1등, 2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대표주를 사라라는 의미 되게 너무 심플한 것 같은데. 심플해요. 진짜로요. 이게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잘 알고 1등이니까 그런 식으로 네이버를 샀고, 그런 식으로 카카오를 샀고, 그런 식으로 현대차를 샀고, 그런 식으로 LG화학을 사고, 그런 식으로 삼성 SDI를 사다가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많이 물렸잖아요. 그럼 그때 물린 것과 지금 사는 거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때도 똑같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샀다고 볼 수도 있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답을 줬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코로나19 전에 시가총액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주가가 다 50% 이상, 아니면 2배 이상 다 뛰었어요. 그거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때문에 뛴 게 아닐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장의 흐름에는 내재 가치가 아니라 이런 유동성 장일 때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나 50% 먹었어, 100% 먹었어. 그렇게 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수익률 거두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판단해 보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다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으니 저점은 어디일까? 라고 했었을 때 최하는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2,400, 그 저점 수준까지보단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아직은 더 빠지겠다라 판단되시는 분들은 아예 더 기다리시든지, 아까 김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목이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사야지. 특히 삼성처럼 공격적인 경영으로 추가적인 뭐 인수합병을 하든 신사업에 또 투자해서 새로운 호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라면 투자하셔도 되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딱 들어와서 이제 내재 가치보다 막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막 빠져나가고 훨씬 더 빠져나가게 보이니까 이제 증시도 빠지고 있는 건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를 그때 왜 못 빠져나갔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증시에서도 코스피 3,000부터 싸다는 이야기, 2,700부터 싸다는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빠져나간다고 했고 왜 그때 밀물 썰물 그 시차를 왜 안 나갔는 거냐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어떤 거는 뭐 좀 빼서 회수하고 어떤 거는 계속 넣어놨다가 물린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저 바둑 보면 참 그렇잖아요. 조훈현 구단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데 한 3단이 훈수 두죠. 중계하고. 근데 그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돈을 넣으면 객관성 잃어버려요. 저도 뭐 사실 주식 투자가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때부터 생각하면 저도 이제 투자 여력이 한 20년이 넘는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주식 투자는 이런 거구나 하나를 느낀 게, 10개 사면요 한 9개는 조금 수익이 나고 또 조금 빠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빵 터져요. 그걸로 나머지 그냥 왔다 갔다 한 수익 다 커버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한 10개 사면 한두 개가 이제 크게 터지는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뭐 지난 2년 동안도 그런 정도의 수익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 또 변화되는 요즘 같이 2,400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장에도 제 포트는 또 똑같아요.
나머지 9개는 뭐 그 사이에 좀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그게 크게 이득 본 것도 없고 손해 본 것도 없는 것들이 한 9개 된다면 한두 개는 요 상황에서도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증시가 이제 바닥은 이제 알 수 없지만 또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좀 올라간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좀 올라갈까요? 역시 제일 큰 거는 대외적인 악재들을 우리 꼽히는 것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해요. 우리는 유가 얘기를 하는데 유가는 이제 한풀 꺾였긴 했죠. 근데 천연가스는 작년 저점 대비 한 10배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 옛날에 오일 쇼크 때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 수급은 석유가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유보다 발전소 돌리는 비중에 있어서 천연가스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것도 증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직 골문 게 안 터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치로 어떻게까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전 세계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량이 급격히 줄여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월드뱅크, IMF 뭐 이런 국제기구마다 보고서의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많게 잡은 곳은 올해 내년에 신흥국 중에서 40개국 이상에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40에서 40개국. 적게는 한 20개국. 근데 20개국은 10개는 터진다는 얘기죠. 20개국은 벌써 터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10개 되거든요.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이런 회사래네. 이런 국가들 다 따져보면 한 10대 개 돼요. 그러니까 얼추 20개까지는 거의 다 왔고, 그러면 이제 진짜 40개까지 신흥국에서 이런 대표적인 국가 위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한 차례 큰 홍역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 홍역이 다 치러지고 난 뒤부터가 본격적인 반등의 기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아직은 좀 남았죠. 먼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안전자산에 불리는 환율, 네. 달러 지금 1380원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렇게 됐죠. 네. 갑자기 기울기가 전에 이렇게 하다가 확 올랐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지금 강달러 전에 말할 때가 1330원, 40원 할 때인데 갑자기 또 오른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이 환율이 이렇게 계속 급등 내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연말까지 단기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잭슨 홀 미팅 때 파웰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8분 동안 신흥국들 다 그냥 작사를 냈죠, 그냥. 근데 이제 그 발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앞으로 연준 회의가 3번 남았는데 금리 3번을 다 2단계 이상씩 다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2단계 또는 3단계 또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수준으로. 그러면 미국은 금리 기조를 3번이나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 회의 올해 2번 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금리는 올릴 수 있다라는 수준 정도의 어느 정도 예고를 해주셨어요. 우리들이 대비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연준은 지금 3번이나 금리를 올릴 거고 그리고 올릴 때마다 2단계씩 올릴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우리나라는 2번 남았는데 2번도 다 한 단계 정도씩 올릴 거라고 이미 약간 예고한 상태고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3개월 이상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죠. 그러니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이런 구조적인 시차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1,400원도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요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번에는 좀 이제 구조적인 건데요. 그동안 국제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실 원화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위안화 때문에 원화에 관심을 뒀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국제 외환 시장에서 원화는 그렇게 투자 대상으로 고려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그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뭐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요 파급 효과가 큰 화폐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직접 투자하려는 외환 세력들은 없는데
위안화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위안화 시장은 100% 완벽히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돈을 빼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외환 시장의 외환 딜러들이나 투자자들이 봤더니 어라? 중국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난 15년 가까이 동조화 현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중간재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중국에 팔면 중국은 그걸 잘 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팔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한국 기업의 실적도 똑같이 좋고 중국이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꽤 있었던 거죠. 산업의 밸류체인이 딱 맞물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안화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위안화는 외환 시장이 완벽하게 개방은 안 돼 있는데 위안화 가치가 저렇게 된다는 건 원화 가치도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위안화에 투자하고 싶은 일부 사람들이 원화에 대신 투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원화를 외환 시장에서는 프록시 통화라고 불러요. 대용 통화, 대신 투자할 만한 통화 이런 거죠.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느냐? 원화 가치의 변동 흐름과 위안화 가치의 변동 흐름이 상당히 와해됐어요. 네. 일단 전후방 산업으로 그동안 탄탄히 엮여있던 한국과 중국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이제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더 잘 아시겠죠. 뭐 이제 앞으로 더 전개될 흐름은 뭐 치포나 이런 걸 통해서 반도체 밸류체인도 따로 하고 네. 전기 자동차 부품 등도 이제 중국산은 이제 아예 받아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 밸류체인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 변동과 한국 원화 가치 변동이 동조화를 이루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국 경제가 요즘 또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어떤 성에서는요, 기준금리보다 주담대 대출금리가 더 낮아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려는 거죠. 예. 기준금리보다 낮다니까요. 야, 이런 게 있나.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건데. 예.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 당연히 위안화 가치도 희석되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위안화 가치 떨어져서 원화 가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세력과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일부 빠져가거나 한국과 밸류체인에서 연동 관계가 일부 희석되는 과정에서 원화 자체를 투자하려는 매력도 하나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위안화 대신 투자하는 원화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 원화에 투자하고 싶은 한 가지 요인이 사라지고 나면 그만큼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건 중장기적인 우리 원화 가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흐름이에요. 그런 게 요즘도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개인은 이런 교수님 말씀 듣고 이해를 했어요. 네. 본인의 자산을 좀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지 여기서 좀 잘 대응하는 걸까? 그냥 달러로 사야 되는 건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진짜 최근 들어서 외화 예금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환율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팔거든요. 그리고 원화로 바꾸는데 7월 대비 8월 달에 우리나라 외화 예금 잔고가 33억 달러가 늘었어요. 1,300 얼마 이런 얘기 오고 가고 할 때도 아직 고점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더 외화를 사놓은 거니까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33억 달러가 늘었다니까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에 많은 분들은 더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외화 예금 형태를 통해서 환차익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들은 똑같은 수익을 거둔다면 국내 주식이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이구나. 역시 똑같이 환차익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가지면서 환율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4분기잖아요. 네.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라 남은 4분기 여전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개인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저는 요즘에 MTS를 안 열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 개인 상황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저도 기도를 드리고 전쟁도 좀 빨리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고 갑자기 어디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냥 술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뭔가 좀 있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예.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뭐 주식 투자를 그냥 장이 좋아서 하고 장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습관처럼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돈 넣어놓고 있는 분야도 많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즘 주가가 빠지니까 저도 계좌에서 적신호들이 많이 파란불들이 많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잘한 기업들의 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에요. 환율도 그렇고 뭐 대외적인 뭐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 그래서 그런 안개가 좀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사실 저는 전공이 이제 산업이고 매크로에 가깝다 보니까 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투자를 할 땐 이런 매크로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매크로는 상황을 그냥 보는데 도움되는 보조지표이지 회사단의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좋은 회사는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단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마예요, 테마. 다음 테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증시를 이끌. 뭐 태조 이방원이니 뭐니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 뭐 애널이나 펀드 매니저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별의별 이제 신조 들고 오는데 아직 테마성으로 뚜렷한 흐름을 못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테마가 어느 섹터에서 생길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 개별 회사들 중에서 요런 회사들이 이쪽 분야에서는 참 좋았네. 앞으로 좋은 호재도 기다려볼 만하네. 이런 스터디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뭐 현금 비중 높여놨던 것들을 저는 아직은 베팅을 안 하고 있고요. 4분기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베팅을 해볼까. 제 개인 상황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할 때 그 회사를 이제 잘 찾아보고 하는 게 도움된다고 했잖아요. 매크로보다는. 네. 그럼 종목 고를 때 좀 어떤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보는 곳은 증시 HTS의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 공지사항도 보지만 어떤 기업 얘기 이제 투자하기 직전에는 꼭 다트 들어가요. 다트. 공시자료 잔뜩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봐요. 안 보게 되죠. 근데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재무제표 보라는 말씀이세요, 교수님?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출력해서, 저 눈이 나빠가지고 화면을 보면 잘 안 읽혀져요. 그래서 출력해서 쭉쭉 넘겨보면서 다 보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 기업의 진정성을 뭘로도 보냐 하면, 그 회사의,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 회사의 사회이사들에 대한 것도 거기 다 다트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회이사가 누군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프로필도 나와요. 어느 학교를 나왔거나 전에 무슨 교수인지 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회사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오너, 그러니까 회장의 프로필하고 사회이사 프로필 봤더니 다 대학 동기야. 그럼 이 사람이 공정한 경영,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우리 주주들, 개인들을 위해서 견제해주고 바른말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투자할 때 저는 일단 감점 하나 주는 거죠. 여긴 공시자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는데 여기는 발표하고 나서 뭐 기업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는데 이렇게 그건 감안하면서 앞으로 그 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사회이사라고 봤더니 기업이 대관 처리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사회이사를 둔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떤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로서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사회이사가 막 쭉 있다든가 이러면 이건 뭔가 진짜 기술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하다못해 이렇게 사회이사 프로필만 가지고도 그 회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습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트 들어가서 내가 투자한 회사를 출력해서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뉴스 보고 투자하는 거. 뉴스는요, 제가 저 친한 언론인들을 제가 편마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일상이 어떠냐면, 1일 1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사 한 개? 그렇죠. 하루에 기사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매일 특종을 하나씩 찾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업무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 하면, 그 기업들이 보내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라이트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정도 인터뷰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보도 자료는 건 그 기업이 그게 왜 썼죠? 그 기업이 쓰고 그 기업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 기업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주의사항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교수님이 이제 투자를 지금은 더 새로운 돈을 넣고 있지 않다는 거는 다음 섹터가 어딘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이 교수님이 또 이 경제학에서 또 교양적인 컨텐츠가 네, 많으시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이게 하락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 상승장할 때는 네. 노동자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도 보면 네. 노동자도 많이 버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락장 나올 때는 상승 때 돈을 버신 분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그걸 보면 드는 생각이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명이 개인인데 개인이 정말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하든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이게 그 시대의 파도에 다 그냥 어느 쪽으로든 가면 그냥 내 노력이라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모래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뭐, 제가 이걸 그 대학원 수업 때 네. 뭐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투자론 수업 한번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저희 때, 세대 때 대표적인 투자자 2명을 꼽아라 그러면 2명을 꼽는데 하나가 워렌 버핏이고 하나가 조지 소로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워렌 버핏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투자 성과를 내는 방식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사회적인 니즈가 어떻게 되고 이 제품 써봤는데 이 제품은 정말 사람들이 계속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마치 기호식품처럼 바뀔 것 같다. 이런 파도를 같이 타면서 서핑을 하듯이 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조지 소로스는 파도를 막 만들어. 막 외환 위기를 일으키고, 뭐 큰 환란을 일으키고, 막 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파도를 조금의 읽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작가님은, 참, 방송을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자리 얘기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수들하고 인터뷰하셔서 진짜 해안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방금 그 파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테마, 섹터가 안 보인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지금 파도가 안 보이고 그렇죠. 그 테마라는 게, 그 섹터라는 게 그게 파도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존재는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실력이 일천한지라 네네. 못 보고 있을 가능성 절반. 3%에서 보고 있는 파도는 없나요?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니까 뭐 여러 설명들을 듣긴 해요. 근데 아직 제 딴에는 제 돈을, 제 금쪽 같은 돈을 넣기에는 좀 이른 게 나도 좀 있다.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어쨌든 그 시대의 파도 아까 전에 근데 매크로가 사실은 내 투자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매크로를 읽어야지 그 어떻게 보면 시대의 파도를 또 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그 파도가 진짜 파도인지를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에서 매크로가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제 이전에 내신 이코노믹 센스 요 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요 책의 내용이 결국에 이제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 같지만 제 주변만 봐도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봐도 생각보다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굉장히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돈이라고 모두 똑같은 돈이 아니다. 요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영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버티지를 못해요. 네. 버티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미학도 가끔 전략인데 차입을 했었을 때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드머니가 안 모이는 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너스로 받은 돈하고 네. 정례적인 월급으로 받은 돈은 그들의 쓰는 행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자체는 똑같잖아. 똑같아. 뭐 보너스 300, 네. 월급 300이든 뭐 돈이면 뭐 똑같은데 보너스 300은 공돈이라는 생각이 생겨요. 뭔가 쓰게 돼요. 네. 보너스 300 나오면 이번에 가족 여행 한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너스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가족 여행 갑자기 무리하게 해외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300보다 더 쓰고 가요. 그리고 주식해서 그렇게 어렵게 돈 한 1,000만 원 모았어.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주식해서 1,000만 원 번 것과 내가 회사 생활에서 매일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 번 것은 그 돈을 쓰는 용처와 사는 구매 품목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네. 주식에서 번 돈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벌어서 사람들한테 사서 날리고, 근데 나중에 그 주가가 빠져서 난 결국 또 날리고. 맞습니다. 그나마 그 사이에 사람들한테 한턱 쏘기 전에 뭐 명품 뭐라도 하나 사놓으면 그거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거 월급 1,0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린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유명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현금 30만 원을 준 것과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주면 그걸 쓰는 행태가 또 달라져요. 이거 알 것 같아요. 백화점 30만 원을 훨씬 더 빨리 쓰고 급하게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똑같은 돈인 건 맞는데 현금처럼 안 여겨지고 이거는 써야 되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뭐 책에는 썼지만 저도 그래요. 자, 현금 30만 원은 그래도 그 현금 30만 원으로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어디다 썼니?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생필품 비중이 높아요. 근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은 생필품이 아닌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지출한 비중이 꽤 높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시드머니를 못 모으는 이유는 돈을 다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독특한 심리적 편향성,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쳐야지만 새는 돈들을 줄줄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종잣돈 내가 꽤 큰 게 생겼네. 이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그 수많은 종목들 그거 하나씩 사봐야겠다. 더 물도 타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죠. 돈을 모으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서 책에서는 심적 회계 심리. 네. 요건 좀 어떤 얘기예요? 요것도 재밌어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제 강연하러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제 좀 답답해 하시는 주부님들 강연하는 중간에 꼭 질문하세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강연 끝나고 꼭 잡아요. 잠깐만 내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된다. 근데 이유를 보니 많이 물리신 거야. 주식시장에. 근데 이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이제 그 돈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투자하셨는지를 쭉 여쭤보고 지금 가게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계십니까? 여쭤보면 이 돈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회계 장부들이 있으세요. 근데 주부님들이 애들 교육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아요. 일단 남편 월급이 오거나 본인이 어떤 수익이 생겨서 뭔가 돈이 들어오면 과외비, 학원비 이거 일단 뭐 얼마 빼놓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 안 써요. 그렇죠. 그런데 외식비라든가 이통료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을 주거든요. 바로 이처럼 돈마다 저희는 다 택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떤 돈이야 라고 택을 붙여서 쉽게 쓰거나 쉽게 흐지부지하게 쓰거나 대충 결정하거나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절대 이건 다른 데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들 중에서 나는 과연 내 월급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 어떤 거는 어떤 택을 붙여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꼭 돌이켜 보시라는 거죠. 네. 거기서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우리가 생필품을 뭘 살 때는 뭐 티슈를 살 수도 있고 물티슈, 뭐 기타 등등 물 많잖아요. 그런 거는 쿠팡이라든가 네. 아니면 마트 가서 이제 최저가도 검색하고 네. 비교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명품을 살 때는 그 엄청난 것들은 그렇게 막 다른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 엄청난 거 살 때는 차라리 안 사면 네. 그 돈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러진 않고 우리가 고작 뭐 몇천 원 아니 몇만 원인 거를 살 때는 엄청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사고.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좀 특이해요. 이것도 또 재밌어요. 제 책에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러 가요. 네. 자동차를 사러 가는데 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 매장을 가면 추가적으로 이벤트나 할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뭔가 추가적인 뭐 서비스를 더 준대요. 네,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4,900만 원짜리. 네.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 세이브하려고 세네 정거장 안 가는 분들도 계세요. 왜? 5천만 원짜리 사는데 그값 100만 원.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휴대폰 바꿀 때 100만 원짜리 휴대폰 바꿀 땐 길 건너로 어디 가면은 뭐 케이스 하나 더 준대. 가요. 그렇죠. 그건 100만 원에 그거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같이 우리 그 경제적인 혹한기에는 돈을 추가로 더 투자해서 버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이 고물가 기조 속에서 버티려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줄줄 어디서 새고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네. 어디서 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네. 사실 그 새는 거를 기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많죠. 그게 식당에서 보면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가보면 가끔씩 되게 비싼 와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갔을 때 100만 원, 200만, 300만 원의 와인을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시켜본 적도 없이 보면서 이걸 왜 굳이 넣었을까? 아니 과연 이거를 그 식당이 엄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꼭 비싼 와인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왜 넣었을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할 때 머릿속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점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싸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을 그 와인샵에서는 높이 설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와인 가게에서 나중에 혹시 그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 와인 메뉴판에서 보시면 한번 주문해 보세요. 그 가게 없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냥 써놓은 가게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와인을 딱 보면 그 밑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3, 40만 원짜리 와인이 있고 맨 밑에는 5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3, 40만 원짜리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귀한 자리니까 3, 40만 원 정도짜리는 내가 시켜도 되겠다. 그렇죠. 5만 원짜리 또 안 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와인을 없애고 3, 40만 원짜리를 제일 상단에 놓으면 결국 시키는 건 10만 원짜리 선에서 막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 와인은 실제 그거를 판매하려는 목적보다도 그 밑에 있는 2, 30만 원짜리 와인을 판매하려고 그걸 표시해 놓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ETF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 살 때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나 친구들이 가끔 영어 보잖아요. 야, 정호야, 나 요즘 정말 어려서 이거 하나만 사줘. 에이, 그래, 와봐. 내가, 야, 나 지금 보험만 몇 개인데 하면서, 그냥 네가 부탁하니까 하나라도 해볼게. 하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월 얼마짜리 정도 하나 사줘야겠다. 그런데 덜커덕 그 친구가 브로셔로 딱 첫 장 넘기면 세상에 월 납입 금액이 60만 원짜리야. 그럼 이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비싼 걸.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당황한 표정을 짓죠. 난 너 정도면 이 정도 할 줄 알았어. 그 다음 장에 딱 넘겨요. 30만 원. 근데 저는 원래 속으로 한 10만 원짜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60만 원짜리 들고 왔다가 30만 원짜리 팔고 기분 상해하거나 약간 낙담하는 걸 보니 그래, 그럼 30만 원짜리 정도라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브로셔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점. 네.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활용할 때도 써야죠, 또. 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선택지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 관련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뭐 휴대폰도 있고 뭐 백화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어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행동경제학 관련한 학회에 가입하고 같이 공동연구하고 할 때는 이제 좀 알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던 게 백화점은 진짜 수백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쇼핑을 하고 나면 뭔가 사은품 준다고 위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거기 사은품의 종류가 100개는 아니더라도 한 10대 개 있어서 고객님 이 10대까지 종류 중에서 필요하신 거,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 중에는 내가 필요한 게 더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그래서 백화점이면 좀 사은품은 종류를 좀 많이 해놓으면 좋을 텐데. 종류가 진짜 극히 제한적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한두 개? 한두 개예요. 락앤락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지나 아니면 뭐 이 중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트에는 보통 라면 같은 거 많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물품인데 왜 이 사은품이 요거밖에 없지? 그런데 사은품의 개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돼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결정 장애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제 지인들 중에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우리 김 작가님하고 뭔가 특별한 뭐 경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애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서 저랑 김 작가님이 반땡해서 볼펜이라도 좀 드리자 해서 볼펜 한 10종류를 딱 사가지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고르세요 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10종류 중에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해서 골라요. 그리고 집에 갈 때쯤
그냥 아까 그걸 고를 걸. 아,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볼펜을 딱 두 종류만 놓고 A 볼펜, B 볼펜 중에서 원하는 거 고르세요 하면 심플해지죠. 심플해지는 거예요. 후회를 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백화점도 그 성찰을 한 거예요. 사은품을 10개, 20개씩 깔아놓고 그 중에 골라라고 하면 가다가 밖으로 오는 사람 많고 오히려 고객들에게 사은품 만족하셨습니까?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를 딱 줄여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면 자기가 결정한 판단에 대한 자기 확신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택지도 별로 안 줬는데. 바로 그래서 이게 사은품에서도 일어나지만 최종 소비를 할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수많은 구두 주고 이 중에 하나 사세요 하면 소비자가 이것도 예뻐 보고 이것도 예뻐 보여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 딱 두세 켤레 주고 고르세요 하면 상대적으로 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예전에 투지폰 할 때는 휴대폰이 진짜 종류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오면서 사실 종류가 줄어들었죠. 엄청 줄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내가 했다라는 거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가 약간이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없앨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네. 이거 선택이잖아요. 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이제 41살, 네. 41년 인생 살았는데 인생은 그냥 선택이 총합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네. 선택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네. 그때도 선택을 할 거고 네.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교수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좌충수를 두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좌충수. 네. 실제 저도 뭐 창업 아닌 창업도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저런 결정을 인생에 살면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나 체스처럼 어떤데 그 말을 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수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거기에 왜 지금 물을 타고 앉아있지? 거기 너무 많이 박아놨거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더 가중치를 두세요. 이건 내가 한번 결정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한번 결정하고 나면 상당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어.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도 땅은 잘 안 사잖아요. 땅은 환급성이 떨어지니까. 그 땅 사놓고 10년 동안 목돈 묶이는 사람은 천지 봤어요. 그런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뭐 환급성 좋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시 수를 물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의사결정,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의사결정에 좀 더 방점을 찍으세요. 누구나 자신의 투자는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저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투자 의사결정할 때도 보면 꼭 좌충수 이게 아니면 퇴로가 없는 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보는 제가 불안하죠. 아니 여기서 안 되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네. 뭐 저뿐만 아니죠. 뭐 사실 저보다 더 고수분들께도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존경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좀 좋지 않더라도 고수다 그러면 찾아가서 여쭤보고 자문도 구하고 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하버드 대학교에 인터뷰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네. 그런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맨큐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이제 방송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맨큐님이 맨큐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 맨큐예요. 네. 정말 저도 제가 공부했던 책의 저자이자 네. 세계적인 대가를 만나고 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한두 번 뵌 적은 있는데 뭐 이제 팬으로서도 또 이제 찾아뵀는데 방송 이제 딱 끄고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런 대가 만나면 저도 학생 같은 입장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반절은 말은 너한테 이렇게 하지만 반은 섞여 있어요. 정말 나 아직 모르겠어. 네. 그 대가도 아직까지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뭐 뻔한 거죠, 뭐. 자, 저축 통장이 네. 많을수록 네. 좋다는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에 열풍 많이 불었죠. 그래서 통장 쪼개기. 네. 근데 또 교수님은 꼭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 우리가 이런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네. 대응력과 유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라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태가 이루어져요. 라벨이 붙는 거예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무조건 뭘로 쓰는 용도니까 이건 어떻게만 써야 돼. 이 통장은 또 어떻게만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드머니가 없어 생각하면서 투자를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 다음에 저 나쁜 상황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무조건 거기에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주식시장 안 좋을 때는 주식에 별 그동안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은 전부 돈 다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넣었다가 일부 현금화 했으면 반년이고 뭐 1년이고 현금 잔고를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뭔가를 안 사면 안 되는 그 조급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계좌에 있는 건 자꾸 뭘 투자하려고 한 용도의 그 통장이니까 또 그걸 자꾸 뭘 사요. 이런 것들에 대한 행태 때문에도 저는 뭐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럼 몇 개 정도가 혹시 적당?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원금 보존형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저희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이제 돈 쓰기 전에 고민해야 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지갑을 열기 전에 무의식을 경계한다. 네. 이 무의식을 경계해야지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이라든가 상술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저희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요? 아이스크림 통은 요만한데 이렇게 수북히 담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 흘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통은 큰 거 줘도 될 텐데. 맞아요. 큰 통에 그 안에 아이스크림 푹 담가두면 안 흘러고 손에 그렇죠. 편하게 먹을 텐데,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그 작은 통에 위에 이렇게 얹어서 담아주는 이유는 많이 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 시각적인 거. 시각적인 걸로. 그래서 많은 어떤 내 돈을 쓰게 만들거나 투자를 하게 만들려는 그 많은 대상자들이 더 부풀리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머릿속에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통에 수북히 얹어주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거와 유사한 게 비타 500이에요. 비타 왜 500인지 아시죠? 비타민이 500ml인가? 미리그램인가? 뭐 하여튼 뭐가 성분이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 500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잖아요. 단위가 뭐예요? 밀리리터예요. 네. 예를 들어서 0.5리터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50리터 이렇게 바꾸거나 뭐 하여튼 숫자를 단위로 올려서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데 숫자 커 보이게 많은 거죠. 우유도 1리터라고 안 써놓죠? 1000ml예요. 네. 대충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네네. 그래서 기업체들도 똑같은 걸 해요. 네. 공시자료나 보도자료 낼 때, 야, 뭔가 우리 회사가 더 거듭난 것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딱 10% 올랐는데 매출액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 올랐습니다라고 안 하고 매출액만 보여줘요. 공시자료에.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올랐대, 그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대에서 100억대로 올라갈 때는 이거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매출 상승률 10%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든 수북히 쌓인 것 같이 보이게끔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또 기업이 마케팅이 이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브랜딩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 아이스크림 속에 이 수북히 담긴 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돈 쓰기 전에 모든 감각을 의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엔진.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요즘은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기 시작했냐면 네. 오감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들이 단순히 금액 가지고 사세요 하는 거는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감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네. 어떤 일들이 전개됐냐 하면,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백화점의 특정 매장을 가면 냄새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주 미묘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케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특정 향기들을 아주 은은하게 분사했었을 때 그 매장의 고객들이 체류하는 체류 시간이 15% 이상 길어지는 거예요. 체류를 더 길게 한다라는 건 실제 최종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뭐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든가 소니 매장 같은 경우도 그 매장 안에 은은하게
계속 시그니처 향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자신들의 시그니처 향기를 개발했는데 향기를 개발할 때 고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향기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향기를 가지고 구매 욕구를 더 자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무의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싫으면 시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나 저 매장 안 들릴래. 나 저거 안 볼래. 할 수가 있거든요. 홈쇼핑도 나 저거 안 볼래. 돌릴 수가 있고. 근데 향기는 숨 쉴 때 부지불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 느끼는 향수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구매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청각이에요. 사실 자동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해요. 뭐 돈이 없어서 아주 비싼 차는 못 사서 그렇지. 자, 그런데 차를 우리가 좋아는 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몇 기통에 무슨 마력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차를 새로 살려고 할 때 이 차는 힘이 좋다. 엔진이 성능이 끝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뭘로 하냐면 엔진의 그 진동 느낌, 그리고 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로 우리가 아는 거지. 무슨 전문적으로 본네트 열어서 여기는 몇 기통이네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세라티라는 세계적인 명차 같은 경우는 특정 자동차 차종을 이제 처음 만들 때 차 엔진음을 피아니스트에게 디자인을 맡긴 거예요. 이 자동차는 이런 감수성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자동차인데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엔진 배기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약간의 그 음조를 위탁해서 발주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차에 그런 느낌을 주려면 차의 배기음이 뭐 어떤 느낌입니다. 라는 걸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인위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도록 배기구나 장치, 여과 장치를 조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진 딱 켰을 때 그 소리가 딱 났을 때 힘 있는 자동차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뭐 BMW나 이런 데에서는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해서 버튼 딱 눌렀을 때 그 탈칵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라 할까요? 뭐 비상등 켜거나 뭐 좌우 사이드 등 킬 때 탁탁탁탁탁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도 어떤 소리를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다 연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 자동차가 기술 집약적인 거라고 느끼게 할지, 힘이 좋다고 느끼게 할지, 섬세하다고 느끼게 할지, 이걸 다 그걸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기업이 이런 마케팅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눈은 감고 청각 닫고 후각 맞고 그럼 그 제품이 안 보이긴 하겠지만. 네. 청각 하나만 더 해드려도 될까요? 제품명이 사실은 청각이에요. 내가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걸 머릿속으로 청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명은 시각 정보가 아니라 청각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용품 있잖아요. 우리 미취학 아동들에게 어필하는 제품들은 애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 이름 뭐였지? 이거 잘 기억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그 제품을 강하게 각인시키려면 거센 소리, 드센 소리로 제품명을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뽀로로, 짜요. 이렇게 시옷이든 이런 식으로 강한 발음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 발음하거나 짜요라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애들이 그걸 머리에 각인하기가 쉽고 그걸로 엄마 나 짜요 사줘, 엄마 나 뽀로로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런 강한 소리로 제품명을 정하고, 반대로 여성용품 같은 경우, 여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을 살 때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이런 느낌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 이름 보면 디오르니 이런 식으로 받침도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짜요라고 하는 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처럼 제품명도 청각 정보다. 교수님과 지난 시간에 했는 주식보다 이런 이야기 훨씬 재밌네요.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여쭤봐야 되겠는데, 세 번째가 이제 구매 결정하기 이제 진짜 가격을 하긴 한다인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메뉴판에 비싼 와인,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요즘에 여행을 너무 떠나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비행기 너무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의 가격이 요일별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예. 사람들이 이제 가격 비교를 하는 이 고관여 제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행기 티켓입니다. 그렇죠. 호텔, 숙박.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 그 요금을 책정하는 회사들이 네. 가격 비교가 쉽지 않도록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뭐 우리 부익남, 우리 나또 지금 어디 놀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익남이 어디 놀러 갈 때 네. 항공권을 뭐 예를 들어서 9월 첫째 주로 잡았다 하면 수요일 날 출발한 것과 금요일 날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는 게 같은 장소를 가는데 달라.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다 결제를 한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유류 할증 뭐라고 해서 또 이상한 게 붙어요. 그리고 오전에 출발하는 것과 오후에 출발하는 게 또 다른 항공사도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고관여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한데 가격 비교가 쉽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그 다음에 유류 할증이니 또 갑자기 짐을 더 얹으면 또 돈 더 내야 되고, 똑같이 이코노믹인데 앞자리가 살짝 넓은 이코노믹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얼마 더 줘야 되고, 이게 뭐야? 어느 순간 가격 비교하려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결제를 하는 그 습관에서 초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 설정을 복잡 다단하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고객들이 명확한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려는 요인들도 있는 거예요. 제 길거리 가다 보면 항상 요즘에 좀 자주 보이는 게 제가 요즘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런지 몰라도 로또 명당, 몇 명 배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로또 명당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거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 거리에 붙어 있는 건 사기는 아니고요. 그 로또 명당이란 간판을 올리려면 그 복권 발행 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진짜 확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허위 사실로 그런 거 했다가 걸리면 이제 또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로또 명당이라고 한 곳에서 1등 몇 명, 2등 몇 명, 그거는 아마 대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 거기가 진짜 남다른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땅의 터가 명당이 그건 아니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통계적으로 전국에 한 100개의 복권 판매점이 있으면 뭐 우리 주사에 던져도 그렇잖아요. 주사에 던지다 보면 이상하게 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있죠. 마찬가지로 100개의 복권 판매점이 있으면 이상하게 7번째 복권 판매점에서 아주 공교롭게 연달아 1등이 두세 번 연달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권 그 업주도 여기가 명당인가 봐. 그리고 아니면 여기가 명당이라고 마케팅을 하자. 여기에서 바로 지난번에도 1등 나왔고 언제도 1등 나온 그곳입니다. 여긴 터가 달라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아주 정규분포상 독특하게 운 좋게 그냥 초반에 많이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이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거기가 복권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 라고 하고 명당이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진짜 줄을 서서 거기에 복권을 사러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복권 명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북일, 뭐뭐땡,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실 진짜 로또에 당첨된 분은 그 복권점 사장님이세요. 한 주에 판매되는 복권 금액이 억이 넘을걸요? 그럼 무슨 얘기냐? 초반에 운 좋게 한두 명의 1등을 당첨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명당인 줄 알고 전국 각지에서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당첨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다른 복권점에서는 평균적인 매출액이 이게 몇 년 전에 통계에서 좀 지금 달라지겠습니다만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담배 가게랑 복권 같이 하고 뭐 편의점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만은 생계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복권만 팔아도 억을 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으니 그 사이에 1등 당첨자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 거기는 1등이 20명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인 거지 터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경제 교양에서 중시로 돌아오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면 해외 분산 투자, 한국 증시가 사실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가셔서 근데 문제는 해외도 이제 떨어지면서 많이 좀 물리시긴 했지만 해외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분산 투자 과연 좀 안전할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착시가 현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 정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전체 주식에서 한 뭐 10종목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10종목 중에 9종목은 국내에 투자를 해놓고 한 종목만 미국에서 하나 샀는데 그걸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에 충분한 효과가 있으려면 그만큼 분산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전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분산 투자가 되려면 미국 증시가 훨씬 더 크다 보니 거기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한국 증시는 조금 적게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한 뭐 9할을 투자해놓고 미국 증시 하나 해놓으면 한국 증시에 몰빵 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는다는 게 단순히 종목 한두 개를 내가 어느 나라 걸 샀다라고 해서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오인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분산 했던 투자를 할 거고요. 거면 그 비중을 좀 적절히. 그렇죠. 실제 그 증시의 비중과 비례하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수준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일반 주변 지인들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경제학적으로 이런 마인드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서 이건 경제학적으로 너무 아니다, 이런 거 좀 덜어했으면 좋겠다, 뭐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이 기회비용의 마인드는 꼭 있으셔야 돼요. 지금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 났으니 원금 회복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서 내가 원금은 찾고 빠져나오겠다. 그 원금 회복한 게 아니죠. 2년, 3년 동안 그 돈 거기에 묶여놓은 거잖아요. 그거 은행에 넣어놨으면 요즘같이 자꾸 이자율 높아지고 있었을 때 그 수익도 얻을 수 있었었는데 그거 못 얻은 거고요. 아니면 그거 물론 거기에선 내가 손실 봤지만 갑자기 좋은 테마나 섹터 생겨서 거기에 그냥 손실 본 금액 다시 옮겨서 거기서 오히려 수익을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3년 지난 뒤에 결국 원금 찾고 돌아 나왔잖아. 원금 찾고 아무 손실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의 나이는 유한해요. 30대 때 내가 충분히 평생 벌 거 못 벌었다? 그럼 40대 때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벌어야 되고, 그때도 못했다? 50대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의 기회비용들까지 있으니까 무작정 언젠간 오르겠지 뭐 이게 올바른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기회비용의 생각, 그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 좀 피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나온 모든 분들을 좀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요, 이건 평생 남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살 떨려요. 그냥 제가 지금 뭐 웃으면서, 원래 전 웃는 상. 네, 웃는 상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 지금 한마디 할 때마다 등에 땀이 나요. 땀 전혀 안 나시죠? 납니다.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자, 왜냐, 교수라는 놈이 그것도 몰라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는 게 IMF, 월드뱅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KDI, 뭐 아니면 한국은행, 매달 경제 성장률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하고, 매달 물가 성장률 다시 발표하고, 매달 금리 기조 다시 발표해요. 왜? 경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이고 전 세계 그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그 국제기구에서도 매달 다르게 수정치를 발표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우리 김 작가에 출연하는 그 수많은 명망 있는 제 지인들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6개월 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 지난 뒤에 뭐야?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영상은 남아있으니까.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 달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는 생물학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그 판단을 안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날 테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넣어놓고 나도 그럼 1, 2년 기다려야지. 저희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또 내 판단을 수정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전문가가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너 틀렸잖아. 틀린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바뀐 경우도 있다.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너무 결정해 놓지 말자.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박준혁 교수님이 이제 매달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나오셔서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또 내셨던 경제학자의 이제 인문학 서재를 주제로 이해할 거기 때문에 야, 이 이야기가 제가 언제 할까 싶었는데 네. 딱 마지막에 쳐주셔서. 또 교수님과 10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준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